어머님, 저는 전 못 붙여요. 의사는 손이 생명이라서요. 둘째 동서의 그 기막힌 한마디에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홀로 전을 붙이느라 벌겋게 달아오른 바로 제 손이었죠. 마침 그때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튀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그 화상을 보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영이, 넌 어차피 반찬 가게나 다니니까 손 좀 상해도 괜찮잖니? 15년이었습니다. 병수발에 명절마다 새벽 부엌까지 그 세월이 그 한마디에 제가 되어 흩어지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하찮다던 제 손이 대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요. 머지않아 이 집안의 판이 통째로 뒤집히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전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부엌은 뜨거운 기름 냄새로 가득 찼고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죠.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동태전, 육전, 호박전,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나물들. 제 앞치마는 이미 기름 자국으로 얼룩덜룩했어요.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 명절 부엌은 언제나 제 자리였고 저는 그 자리를 사랑이라 여겼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엌으로 들어와 제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가, 고생이 많다. 좀 쉬었다 하렴. 그 목소리는 봄볕처럼 따뜻했었죠.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저희 둘을 진짜 모녀로 착각하곤 했어요. 팔짱을 끼고 걷는 뒷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였는지요. 그런데 그 봄볕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죠. 거실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늘의 목소리였어요. 지난달 시동생과 결혼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글쎄 의사란다. 그 한마디를 하실 때면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어요. 하늘은 명절 아침에도 부엌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과일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곁눈으로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제 손등으로 튀었습니다. 앗! 작은 화상 자국이 붉게 부어올랐죠. 저는 아픈 손등을 입으로 가져가며 그저 조용히 참았습니다. 이 정도 상처쯤은 이 부엌에서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제 손등엔 크고 작은 흉터가 늘 함께였어요. 그 흉터들이 저에겐 훈장 같은 거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의 증표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에 있던 하늘이 부엌 쪽을 흘깃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어머님, 저는 전 부치는 건 좀 그래요. 손에 기름 튀면 큰일이라서요. 그 목소리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또렷했죠. 의사는 손이 생명이잖아요. 이 손으로 환자를 봐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우리 둘째는 손 다칠이라면 안 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소영이, 너는 어차피 반찬 가게나 다니니까 손 좀 상해도 괜찮잖니?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제 손등에선 여전히 화상 자국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집게를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어요. 반찬 가게나 다니니까, 손 좀 상해도 괜찮으니까.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자꾸만 되울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병드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회사에 휴가를 내던 날들. 명절마다 새벽부터 홀로 부엌을 지키던 수많은 아침들. 그 15년의 세월이 방금 그 한마디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죠. 그저 다시 집게를 들어 노랗게 익어가는 전을 뒤집었을 뿐이었습니다. 손등의 화상보다 마음에 튄 그 말 한 방울이 더 아팠어요. 거실에선 다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피어올랐습니다. 저만 홀로 이 뜨거운 부엌에 남겨진 것 같았죠. 창밖으로 명절 오후의 햇살이 무심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그 빛에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낮 동안 운전에 차례 준비에 지쳤는지 숨소리가 깊었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이불에 스칠 때마다 따끔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통증보다 낮에 들었던 말이 더 선명했습니다. 반찬 가게나 다니니까 손 좀 상해도 괜찮잖니.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제 가슴에 박혀 있었죠.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깜깜한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 여기저기 남은 흉터들. 이 손으로 저는 참 많은 것을 만들어 왔더군요.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15년을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안 자고 뭐해 여기서. 남편의 목소리는 잠에 잠겨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얼른 손을 무릎 위로 감췄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남편은 제 곁에 앉으며 제 손을 슬며시 끌어당겼어요. 감추려던 그 손을요. 화상 자국을 발견한 남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거 낮에 전 부치다 그런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늘 있는 일인데요, 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등을 조심스레 매만지던 그의 손길이 어쩐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죠. 여보. 남편이 낮게 저를 불렀어요. 당신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인지 엄마는 몰라서 그래.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손으로 당신이 뭘 읽어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남편의 목소리엔 자부심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저는요, 사람이 손으로 뭘 하느냐보다 마음으로 뭘 하느냐가 더 귀하다고 믿어요.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의사 손이든 반찬 만드는 손이든 그게 사람의 값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봄빛처럼 잔잔하게 풀어졌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인 거야.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녹였거든요. 사실 저는 남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한 적도 내세운 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동네 반찬가게 종업원인 줄로만 알고 계셨죠. 그렇게 믿게 해드린 건
다름 아닌 저와 남편의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 마음속에 고이 접어둔 이야기였죠. 저는 다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오늘 처음으로 이 손이 서러웠을 뿐이었죠. 여보,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변하신 걸까요?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그 온기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값으로 매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믿었던 저의 그 믿음이 앞으로 얼마나 모질게 시험받을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정말 무엇으로 매겨지는 걸까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저의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어둠을 헤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아들 도준이는 아직 깊은 잠 속에 있었죠. 12살 도준이는 이불을 발치까지 걷어찬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주고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우리 아들.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널찍한 건물이었어요.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영의 부엌. 이곳이 바로 제 일터였죠. 시어머니가 알고 계신 그 작은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천 개의 반찬과 밀키트가 만들어져 전국으로 배송되는 어엿한 공장이자 본사였어요. 직원만 20명이 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대표가 바로 저였습니다. 문을 열자 새벽 근무조 직원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대표님 오셨어요? 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오늘 주문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이 모든 건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됐어요. 도준이를 낳고 나서 저는 한동안 깊은 우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만 있던 날들이었죠.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망해도 괜찮아. 당신이 하고 싶던 거 한번 해봐.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둘 만큼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집 근처 작은 가게를 얻어 손수 만든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서너 건 주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알아본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가게는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저희 밀키트가 대형마트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공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는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꺼낸 말 때문이었죠. 엄마가 알면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테니까.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아들 덕에 편히 산다고 믿으며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굳이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반찬 가게 종업원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도 사실은 제가 마련해 드린 것이었어요. 전세를 전전하시던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여보, 어머님 집 한 채 마련해 드려요. 당신이 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25평 아파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 집을 아들이 사준 것으로 알고 계셨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누가 해드렸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편안하시면 그걸로 된 거라 믿었으니까요. 시동생 부부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도 저희가 보탰습니다. 동생 체면을 생각한 남편의 뜻이었고 저도 기꺼이 마음을 보탰죠. 그 시절만 해도 저는 이 가족이 참 따뜻하다고 믿었어요. 주방에서 반죽을 치대다 문득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절날 튄 기름 자국이 아직 옅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이 손이 만든 것들이 수많은 집의 밥상을 채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집 밥상에선 이 손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다니요. 그 생각에 이르자 반죽을 치대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웬일이실까? 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그 목소리 끝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어요. 너 지금 어디니? 집이 아니지?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게에 일 나왔어요. 그래, 그 반찬 가게. 잘 됐다. 오늘 우리 둘째가 병원 쉬는 날이라 온 식구가 모여서 김장을 하기로 했다. 김장이라니요. 명절 지난 지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너 얼른 와서 거들어라. 배추가 100폭이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오늘은 가게 일이 밀려서 주문이 많은 날이라서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코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예, 그 쥐꼬리만한 벌이가 뭐 대단하다고. 반찬 가게 하루 빠진다고 세상 안 무너져.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하루 종업원 자리 비운다고 누가 뭐라 하겠니? 사장한테 몸 아프다 하고 오면 되지. 저는 밀가루 묻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장인데요. 목구멍까지 그 말이 차올랐지만 저는 또 삼켰어요. 어머님, 그래도 오늘은 정말. 그래도라니. 이 어미 말이 말 같지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우리 둘째는 그 귀한 손으로도 김장하러 온다는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못 온다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전날엔 손 다칠까 전도 못 붙이게 하시더니 김장은 시키신다고요? 둘째는 절인 배추만 살짝 나르라 하고 무거운 건 다 내가 하면 되지 않니?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김장의 진짜 일꾼은 처음부터 저 하나뿐이었다는 거리요. 어머님, 저는 오늘 정말 못 갑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단호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두 동강 냈죠. 너 같은 며느리 내 집안엔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알아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방의 소음도 직원들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멀어진 것 같았죠. 제 손등의 화상 자국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치대다 몇 번이나 멍하니 멈춰섰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대표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하는 걸까? 15년을 참아온 저였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실을 지켰고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홀로 부엌을 지켰죠. 용돈이며 생활비며 티 내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성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낮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주먹을 꽉 쥐더군요.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 집안엔 필요 없다니.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이 돼? 지금 이 집도 엄마 집도 다 누구 덕에 있는 건데.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릴 거야. 이 집도 당신이 산 거고 엄마 아파트도 당신 돈으로 사들인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폭탄 던지듯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상처? 당신이 받은 상처는 어쩌고.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은 늘 제 편이었죠.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그 자국이 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정말 언제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동생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시동생은 늘 저를 형수님이라 깍듯이 부르는 사람이었죠. 형수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동생의 목소리엔 어딘지 모를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어머니한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시동생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늘이 시어머니께 아파트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는 거였죠. 어머님, 이 좋은 아파트는 나중에 누가 물려받나요? 그런 말을 은근슬쩍 흘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 왜 그토록 시어머니께 살갑게 굴었는지, 왜 저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밀어냈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는 그 아파트를 노린 거였죠. 정작 그 집이 제 돈으로 산 집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시동생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더 죄송해서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적어도 시동생만큼은 진심이었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 놓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던 지난 세월이 오히려 저들의 오만을 키운 건 아니었을까?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응?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폭탄이 아니라 거울처럼요. 저 자신도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순간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저였지만 저를 다시 세운 건 12살 아들이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툭 내려놓더니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죠. 도준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이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셨어.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작은 엄마는 의사라서 훌륭한데 엄마는 그냥 그렇다고.
아이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나는 엄마가 만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부끄러워. 엄마 손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제 손등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기름에 데인 그 자국을요. 엄마 손, 여기 상처 났네. 보해줄게. 아이가 제 손등에 입김을 후 풀어주었어요. 저는 그 조그만 온기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죠. 엄마 왜 울어? 아파? 아니, 안 아파. 우리 도준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든 것이었어요. 돈으로도 어떤 성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참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건 이 아이에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를 원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고요. 아이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창밖 밤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제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급하게 쏟아내면 독이 되지만 때를 기다려 건네면 약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시동생 부부 전셋집 보증금을 보탤 때 오갔던 계좌네요. 그리고 제 회사, 소영의 부업계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자료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서류 봉투에 담았어요. 언젠가 이 거울을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비출 날을 위해서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담담해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거였을까요?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가게에 나가 반죽을 치댔어요. 수천 개의 반찬이 제 손을 거쳐 전국의 밥상으로 떠났죠. 그 손이 하찮다던 시어머니의 말은 이제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의 손님이 저희 가게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 하늘이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하늘이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걸까? 하늘은 널찍한 건물과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형님이 일하는 데예요? 하늘의 목소리엔 미심쩍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여기까지. 하늘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내 특유의 도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전할 게 있다고 하셔서요. 김장 안 온 건 두고두고 갚으라고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어이 며느리를 심부름꾼 삼아 보내셨구나 싶었죠. 그런데 하늘의 눈은 말과 달리 자꾸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 여기 진짜 반찬 가게 맞아요? 무슨 종업원이 이렇게 큰 데서. 바로 그때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후 배송 준비 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 세 글자에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대표님이요? 하늘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고했어요. 배송 잘 부탁해요.
하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여기 대표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왜요? 반찬 가게 종업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실망했어요?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도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의 빛이 스쳤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모든 걸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께는 김장 못 간 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뭔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쩐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의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전에 없이 공손한 말투였죠. 형님, 오늘 제가 결례했다면 죄송해요.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저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곤 하죠. 어제까지 저를 밀어내던 손이 오늘은 저를 붙잡으려 뻗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다가올 날을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불씨는 더 또렷하게 타올랐어요. 미움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저 자신을 이제야 마주하는 용기의 불이었죠. 저는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거울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거울 앞에 설 사람들이었죠. 과연 그들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김장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죠.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담담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거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어느새 와 있던 하늘과 시동생까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가시돋친 말부터 던지셨습니다. 이제 오냐? 김장 하나 안 도와준 며느리가 낯짝은 두껍구나.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말은 무슨 말? 내가 잘못했다고 빌러온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여전히 서리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하늘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어요. 지난번 제 회사에서 본 광경 때문이었겠죠. 하늘은 시어머니의 소매자락을 슬며시 당기며 뭔가 속삭이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셨어요. 둘째는 가만히 있어라. 이건 이 어미가 할 소리다. 그리고 저를 향해 결정적인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소영이, 너 잘 들어라. 우리 큰애랑 이혼해라. 거실의 순간 정적이 감돌았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 며느리 하나 잘 들이니 세상이 다 화나다. 너 같은 반찬가게 며느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큰애 정도면 어디 가서든 더 좋은 색시 만난다. 손주는 둘째 같은 능력 있는 새엄마가 키우면 되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주, 제 아들 도준이를 남의 손에 맡기라니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흘깃보며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게 뭔데? 이혼 서류라도 되냐? 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요.
저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누가 사들인 건지 아세요? 누구긴 우리 큰애가 사줬지. 그것도 모를까봐.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잠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죠. 아니요. 이 집 제 돈으로 사들인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월급으로는 어머님 아파트까지 사들일 형편이 안 됐어요. 전세 사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제가 먼저 마련해 드린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의 부엌. 전국에 배송을 보내는 그 회사의 대표 자리에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하찮다던 반찬 가게요. 저는 그 서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그 가게 사장이에요. 종업원이 아니라요. 거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면서 서류를 집어들지도 못하셨어요. 곁에 있던 하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미 제 회사를 두 눈으로 본 하늘이었으니까요. 시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생명인 며느리도 귀하고 손으로 반찬 만드는 며느리도 귀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손이 만든 돈만 귀하게 보셨네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얼음장 같던 눈빛이 이제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서류 봉투를 그대로 탁자에 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5년의 정성을 저는 방금 스스로 거울에 비쳐 보인 거니까요. 그 거울 속에서 시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진실이 드러난 뒤 시댁은 겉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정적 같은 거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균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하늘이었죠. 하늘은 그동안 시어머니께 지극정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파트를 물려받을 거라는 계산에서 나온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시어머니 것이 아니라 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하늘의 계산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수님 집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시동생의 말에 따르면 하늘이 시어머니께 대놓고 화를 낸다는 거였죠. 어머님 때문에 잘 나가는 형님한테 밉보였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아요? 하늘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몰아세운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어머님 하며 살갑던 그 입으로요. 시어머니는 그런 하늘을 보며 뒤늦게 무언가를 깨달으신 듯 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예뻐하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요.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 무렵 제게도 마음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셨거든요. 영재야, 내가 좀 말려봐라. 소영이가 이 어미를 내쫓으려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이제 예전의 서슬은 없었습니다. 대신 초조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남편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괴로워했어요. 여보, 나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나 하나 키우겠다고 평생을 고생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여보, 저도 어머님이 미운 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값으로 매기는 게 서러웠던 거예요. 남편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하늘이 결국 시동생과 크게 다투기 시작한 거였죠. 시동생은 뒤늦게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저를 뒤에서 얼마나 험담했는지, 시어머니를 부추겨 저를 어떻게 밀어냈는지, 그 모든 걸 알게 된 시동생은 크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부부 사이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돈이라는 얼음 위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없이 얇은 카디건 차림으로요. 초겨울 밤바람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죠. 어머님,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소영아, 이 어미가. 하지만 그 말끝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늘 서슬퍼렇던 그 어깨가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믿다가도 저렇게 작아진 뒷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에 참 모진 굴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거울을 비추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 거울에 비친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 선 흔들리는 제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요. 무너져 내리는 저 성 안에서 저는 무엇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초겨울 바람에 떨고 계신 어른을 차마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드렸죠. 시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도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 손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윽고 시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이 어미가 눈이 멀었었다. 그 목소리엔 예전의 서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사 며느리라는 말에 선물 보따리에 이 어미가 그만 정신을 놓았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내가 그 오랜 세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잊고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곁을 지킨 것도 너였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부엌을 지킨 것도 너였는데 이 어미가 그 정성을 돈 몇 푼보다 못하게 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소영아.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뒤엉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늘이 들이닥쳤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이미 자신의 계산이 다 어긋난 걸 알아버린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목소리였죠.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빌면 저는 뭐가 돼요? 하늘은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잘못 봐서 우리 신세가 이게 뭐냐고요? 저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그게 어머님한테 할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하늘은 저를 향해 표독스럽게 눈을 치떴어요. 형님도 웃기지 마세요. 그깟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저 다 알아요. 그깟 돈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그깟 돈으로 산 아파트에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세요. 그 그깟 돈으로 보탠 전셋집에 지금 동서가 살고 있고요.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동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살갑게 군 이유 저 다 알아요. 저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물려받을 생각이었죠? 근데 어쩌죠? 그 집 처음부터 내 거였는데.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죠. 그때 뒤늦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다 지켜본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재수 씨, 우리 집에서 나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2번 말 안 해. 지금 당장. 하늘은 잠시 버티는 듯 하더니 결국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 하늘이 저를 돌아보며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요. 이대로 안 끝나요. 그러나 그 말엔 이제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가진 패를 모두 잃은 사람의 마지막 허세일 뿐이었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신 거였죠. 그날 밤은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래 가장 추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었어요. 그저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각자의 자리에서 떨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겨울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며칠을 머무셨습니다. 돌아가실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하늘과 시동생 부부는 매일같이 다투다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 집으로 시어머니를 다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손님방에 모셨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고요. 시어머니는 그 밥상 앞에서 자주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구나. 그러던 어느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님방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울고 계셨죠. 그 뒷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작고 쓸쓸해 보이던지요. 저는 문 앞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다 가신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던진 말들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반찬 가게나 다니니까 손 상해도 괜찮다던 말, 내 집안엔 필요 없다던 말, 아들과 이혼하고 손주를 남에게 맡기라던 말, 그 하나하나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작아진 뒷모습 앞에서 그 미움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도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죠. 이 아이가 훗날 저를 떠올릴 때 어떤 엄마로 기억되길 바랄까? 미움을 갚아준 엄마일까? 아니면 미움을 사랑으로 덮은 엄마일까? 그 질문 앞에서 제 마음은 밤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엄마를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용서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고 내치기엔 마음이 너무 약하고요.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저는 그 온기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가장 어려운 건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제 진심을 찾는 일이었죠. 그 겨울 제 마음은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며칠을 뒤척인 끝에 저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건 복수도 무조건적인 용서도 아니었어요. 제 방식대로 이 매듭을 푸는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눌러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어머님을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반찬 가게 성공도 다 숨겼던 거예요. 어머님 마음 편하시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서러웠던 건 차별당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친정 어머니처럼 여겼던 분이 저를 돈으로만 재셨다는 게 그게 아팠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소영아, 이 어미가 다 잘못했다. 100번, 1000번을 빌어도 모자라.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벌주려고 진실을 밝힌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셨으면 했어요. 그때 도준이가 방에서 나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이가 시어머니의 눈물을 조그만 손으로 닦아드렸어요. 우리 엄마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도 드셔보실래요? 그 순수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만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얼음이 녹는 걸 느꼈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저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사세요. 제 집이 아니라 어머님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비처럼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희 집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의 아파트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 집이 누구 덕에 있는지 아신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저희 회사에 들르셨어요. 그리고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만드는 일을 거두셨습니다. 소영아, 이 나물 이렇게 무치면 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오래전에 그 다정함이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님 손맛이 저보다 나으신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또다시 저희를 진짜 모녀로 착각하곤 했죠. 한편 하늘과 시동생 부부는 끝내 갈라섰습니다. 시동생은 뒤늦게 아내의 본 모습을 알고 크게 마음을 다쳤어요. 하늘은 마지막까지 시동생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죠. 떠나기 전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동생은 전셋집에 보탰던 돈을 마련해 저희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그 돈은 그냥 두세요. 대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시동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수님 같은 분을 저희가 몰라봤네요. 시동생은 그렇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봄날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집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도준이까지요. 식탁 위엔 제가 손수 차린 밥상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태전, 육전, 호박전. 그 명절날 제가 홀로 부치던 바로 그 전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전 한 점을 집어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소영아, 이 어미 여태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처음이다.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여서 먹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기름에 데인 자국이 아직 옅게 남은 그 손을요. 이 귀한 손으로 만든 밥을 이 어미가 이제야 제대로 먹는구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봄빛처럼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도준이는 그 사이에서 밥을 오물오물 먹으며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엄마 반찬 진짜 맛있죠? 그래, 우리 도준이 말이 맞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봄날 저녁의 식탁 위로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계절이 무르익어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주말 오후 회사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죠. 한쪽에선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곁에서 도준이가 할머니를 도우며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얼음처럼 차가웠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봄볕처럼 따뜻해졌구나 싶었어요. 문득 제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에 데인 그 자국은 이제 흐릿한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상처가 아물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아물어 있었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았다면 이 봄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거울을 비추되 그 거울로 상대를 벌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한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소영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나물이 아주 실하다. 저는 그 부름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봄바람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가족들 곁으로 다가가 앉으니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어요. 지나온 그 모진 겨울이 오늘의 이 봄을 위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맑게 지저귀며 하늘을 갈랐어요. 마당 가득 쏟아지던 봄볕이 우리 가족의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기름에 데인 손으로도 15년을 묵묵히 견뎌온 소영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엔 어떻게 닿았을까요? 세상은 자꾸만 사람을 직업으로, 돈으로, 손에 쥔 것으로 값을 매기려 합니다. 하지만 소영이 끝내 지켜낸 건 그런 잣대가 아니었어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대신 진실을 조용히 비추고 끝내 용서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한 그 마음이었죠. 어쩌면 우리 곁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또 다른 소영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는 봄볕 한 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재물도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그 따뜻한 진실을 오늘 하루 마음 한켠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